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 논어와 또 논어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공자에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논어는 어떤 책인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그 공자가 태어난 그 탄생과 생애에 관한 말씀, 그리고 공자가 살았던 춘추시대의 시대적 배경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공자를 우리가 성인이라고 그러는데 왜 공자를 성인이라고 하는가 하는 말씀도 드리고, 그리고 이 논어의 가장 첫머리에 나오는 그 첫 편이 학이편인데, 학이편의 첫 장에 나오는 그 논어 전편을 흐르는 그 중요한 공자의 뜻을 담고 있는 그 학이편의 첫 장을 좀 설명해 드리고, 또 공자 사상의 핵심을 이룬다고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인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논어에 접근하는 방법에 관한, 논어를 어떻게 공부하면 좋겠는가 하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논어라고는 책은 지금부터 약 2500년 전 BC 6세기의 춘추시대 말기를 사셨던 그 공자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또 공자와 제자들과의 질문과 대답, 그리고 그 제자들 상호 간의 대화, 토론, 이런 얘기들로 엮어진 책이 논어입니다. 모두 20권으로 엮어져 있고, 그 2500년을 흐르면서 변함없이 인류에게 감동을 주고 또 많은 깊은 가르침을 준, 오늘날에도 변함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꼭 읽고 싶어하는 책이 바로 논어지요. 젊은이들이 이 논어를 읽으면은 자기 생애의 어떤 목표를 정하고 나아갈 길을 헤아리는 좋은 지침서가 되고, 또 장년이나 노년에 이른 어른들이 보면 자기의 생을 반추하면서 또 자기를 성찰하고 또 자기의 과거를 회고하고 정리하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논어는 읽는 사람에 따라서 그 나타나는 그 반응이 다 다르다고 합니다. 논어를 읽을 때나 안 읽었을 때나 뭐 별 차이가 없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 논어를 읽고 나서 한두 구절 꼭 인상 깊게 남아서 그거를 외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논어를 아주 좋아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게 되기도 하고, 그냥 손이 제 멋대로 자기도 모르게 손이 막 춤추고 발로 구르고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사람도 있다. 그런 표현을 어떤 그 학자가 말한 일도 있습니다. 부디 오늘 제 강의를 들으시고 이 논어에 한 발 더 가까이 가셔서 논어와 친근해지고 논어를 통해서 좋은 가르침도 배우고 인생의 지침을 얻기도 하고 그런 결과를 얻으셨으면 하는 희망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공자의 탄생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자는 지금으로부터 약 2500여 년, 즉 BC 6세기 중엽인데 주나라의 춘추시대 말기에 노나라에서 태어난 분입니다. 그 공자의 이름은
구이고 자는 중리입니다. 중리. 중은 둘째 아들을 가리키는 거죠. 둘째 아들이기 때문에 이럴 때 왜 구이곤이냐? 공자의 어머니가 사셨던 그 마을에 산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산이 이구산이었다고 그래요. 이구산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이구산 중에서 구자를 따서 이름을 삼고 그 다음에 이자를 따서 중리라고 그래가지고 자를 삼은 것이죠. 이렇게 이름하고 자는 상당히 관련이 있습니다. 그냥 아무렇거나 지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공자가 맏아들을 낳았을 때 그 공자하고 아주 가까이 지냈던 대부한 사람이 축하의 의미에서 큰 잉어를 한 마리 갖다 줬습니다. 그러니까 공자가 자기 맏아들 이름을 뭐라고 졌느냐? 이게 잉어리자입니다. 이게 자기 아들이 이름을 잉어리자를 쪄서 이라고 그랬어요. 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리가 나중에 커서 자를 얻었을 때 자를 뭐라고 그랬느냐? 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맏아들이기 때문에 백자를 써준 거죠. 백어가 공자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이름과 자라는 것은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서로 관련성이 있는 것이죠. 참고로 말씀드렸고, 공자는 그렇게 행복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순탄한 젊은 시절을 보낸 사람이 아닙니다. 아주 어렸을 때 한 서너 살경에 아버지를 여의었고, 또 10대 후반에는 어머니까지 돌아가셔서 소년 가장으로 그 어렸을 때 많은 그 고생을 했던 분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것저것 찹스러운 일을 많이 해서 나는 여러 가지 재주가 많다, 그렇게 공자가 자기 자신을 표현한 일도 있는데, 하여튼 그는 어떻게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어렸을 때부터 공부하는 걸 그렇게 좋아했고, 그래서 나중에 이 초급 관리가 되고 나중에는 또 대사구라는 노나라의 벼슬까지 했지요. 대사구는 오늘날의 한 법무부 장관 정도 될까 하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자가 그 논어에 담긴 그런 위대한 사상을 낳게 되는데, 모든 철학 사상이라든가 철학이든 사상이든 뭐든지 그 시대적 배경을 살펴봐야 그 사상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에 공자가 살았던 이 시대의 성격을 좀 우리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왜 공자가 그런 생각을 하고 왜 그렇게 그 시대의 그 어려움에 대해서 그렇게 애를 태우고 뭔가 한 시대를 좀 바꿔놓고 싶어서 그렇게 애를 썼는가 하는 것을 좀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공자가 살았던 시대의 중국을 우리가 주나라라고 그럽니다. 주나라. 간단히 주나라의 역사를 좀 설명을 드리면, 주나라는 BC 1046년에 주나라 무왕에 의해서 이제 무왕이 은나라를 멸망시키고 건국한 나라죠.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때로부터 BC 770년이 될 때까지는
이때를 가리켜서 서주라 그렇게 말하는데, 서주. 참 나라가 아주 훌륭했어요. 무왕도 훌륭했고, 문왕이나 무왕도 훌륭했고, 또 무왕의 아들인 성왕을 도와서 그 나라의 문물 제도를 잘 갖춘 그 주공이라는 분의 업적도 대단했고, 그 영향을 받아서 약 300년 가까이 그 나라가 잘 다스려졌었습니다. 근데 770년경에 와가지고 이때 그 동주의 마지막 왕이 유왕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좀 말썽을 부렸어요. 포사라는 그 젊고 예쁜 그 여자에게 빠져가지고 국정을 많이 어지럽히고, 그래서 여기저기서 반란이 일어나고 그냥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반란군의 손에 의해서 유왕도 죽었고, 그리고 유왕의 아들인 그 평이라고 하는 사람, 평왕. 이 평왕이 나라를, 이 수도를 이때 옮깁니다. 그 전에는 호라고는 곳에서 나급으로 옮기게 돼요. 동쪽으로 얼마간, 동쪽으로 한 몇십 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옮기면서부터 이후를 가리켜서 동주라 그렇게 말합니다. 동주. 근데 이 동주 중에도 동주가 이렇게 계속되면은 동주가 또 둘로 나눠져요. 대략 770년에서부터 BC 403년까지 요때를 우리가 요 기간을 춘추시대라 그렇게 말하죠. 춘추시대. 춘추라는 말은 역사란 뜻입니다. 역사. 노나라에 있었던 역사책이 춘추였기 때문에 이들을 춘추시대라 그렇게 말해요. 사실상 주나라는 이때 거의 망한 거나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주나라의 천자가 이때까지는 영향력을 크게 발휘했지만 770년 이후로는 그냥 형식상의 존재였지 전혀 그 실권을 발휘하지 못했던 것이죠. 오히려 제후들 중에 권력이 큰, 세력이 큰 사람들이 좌지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이런 그 춘추 시대의 그 말기에,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BC 551년에 공자님이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춘추 시대 거의 말기예요. 그리고 403년 이후를 뭐라고 그러냐? 전국시대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전국시대. 전국시대라. 이때 오면은 아주 완전히 주나라 천자가 그 권위가 땅에 떨어져 가지고 다른 제후들과 거의 같은 레벨에 처하게 되죠. 주나라의 천자를 왕이라고 그랬는데 나머지 제후들도 다 자기를 왕이라고 칭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려요. 요 전국시대의 초기에 요 479년에 맹자가 태어납니다. 그게 이 공자의 사상이 이제 정자를 통하고 자사를 통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맹자로 이어지면서 상당히 구체화가 되는 것이죠. 나중에 우리는 논어를 읽은 다음에는 꼭 맹자를 읽어야 그 논어의 사상이 어떻게 더 발전했는가를 알 수 있고, 또 맹자의 사상, 맹자를 통해서 그 공자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이죠. 공자는 참 대단한 분이죠. 그래서 한마디 한마디가 참 제자들한테 엄청 영향을 주는, 감동을 주고 가르치는 주는 그런 말씀이었는데, 맹자의 경우는 그렇지 않지요. 어떤 주제를 놓고 아주 치열하게 논리적으로 따져 들어가는 그런 성격이 좀 다른 사람입니다.
이 춘추시대 말기 주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그 왕정이 무너져가는 것을 보고 공자는 굉장히 가슴 아파했지요. 그래서 그 주나라의 영광을 다시 찾고 그 왕정 질서를 다시 찾고 그래서 백성들이 좀 편안하게 살 수 있게 나라를 좀 바꿨으면 좋겠다. 그런 욕망을 가지고 열심히 그 자기의 뜻을 펴려고 노력했지만 춘추시대의 여러 제후들이 제나라라든가 위나라, 초나라 어느 나라에서도 공자의 뜻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결국 난 더 이상 내 뜻을 이 시대에는 펼 수 없겠구나. 그래가지고 공자가 그런 그 관계에 나가는 것을 접고 그런 뜻을 접고 제자들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죠. 이 춘추 시대는 엄청 그 질서가 없는 시대였어요. 그 사마천이 쓰는 사기를 보면은 이 춘추 300년 동안에 무려 36명의 제후들이 신하한테 시해를 당합니다. 이 300년 동안에 망한 나라의 숫자가 52개나 돼요. 이런 처참한 현실을 보고 공자가 굉장히 애를 태웠고 세상을 좀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그게 안 됐던 것이죠. 그래서 생각을 바꿔서 제자들을 기르는 일에 몰두했고 그래서 공자의 제자들이 3,000명에 이르고 또 육례에 달통한 제자만도 72인이라 된다는 기록을 사마천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흔히 공자를 가리켜 성인이라고 그러는데 왜 공자를 성인이라고 하는가 하는 것도 한번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그 사람의 어떤 지적 또는 덕성, 덕망 이런 수준을 나누어서 평가할 때 성인, 현인 또는 뭐 대인, 군자, 소인 이런 말을 쓰는데 우리는 이 성인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의 수준에 있는 사람인가를 그 맹자를 통해서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맹자는 진심장에서 그 사람의 그 수준을 6단계로 분류하고 있어요. 첫째가 선인입니다. 선인. 뭐 이게 길게 설명할 필요 없이 우리 속담에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그 사람은 법 없어도 살 사람이야 그렇게 말하죠. 그런 사람이 바로 선인입니다. 배우지도 않았고 뭐 그런 지식도 없고 그렇지만 뭐 아주 뭐 법이 전혀 없어도 전혀 문제되게 없는 그런 착한 사람을 선인이라 그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신인입니다. 신인은 그런 선을, 그런 착한 마음을 실천에 옮기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또 한 단계 더 올라가면은 그 미인이 돼요. 미인은 그런 실천적인 착한 행동을, 착한 일을 이렇게 행동화하는 그런 실천이 아주 빛나는 사람이죠. 겉으로 드러나는, 알려지는 그런 사람. 그것이 이제 더, 한 단계 올라가면은 대인이 돼요. 대인. 이거는 그냥 빛날 뿐만 아니라 아주 뚜렷한 업적을 낳는 사람이에요. 큰 업적을 내서 아주 그 성대한, 덕이 성대하다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기까지, 즉 선인, 시인, 비인, 대인까지는 인간이 다는 그렇게 못하더라도
누구나 노력하고 애를 쓰면 여기까지는 올 수 있다고는 것이 맹자의 생각입니다. 그 다음 단계가 바로 뭐냐? 성인이죠. 성인. 이 성인은 인간의 수준에서 가장 높은 단계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자님이 그런 얘기를 했지요. 나는 70살이 돼서 내가 별로 의도하지 않고 행동을 해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았다. 그런 말을 했어요. 70이 종심소욕이 부르규라 그런 말이 있죠. 종심소욕 부르규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아주 거의 완벽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은 내가 선을 행해야 되겠다. 내가 이런 일을 좋은 일을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실천하지만 성인이 되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마음 먹지 않아, 그렇게 뭔가 하려고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움직이면 그것이 법도에 다 들어맞는 그런 수준이다.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를 가리켜서 그 다음 단계를 뭐라고 그러냐? 신인이라고 그러죠. 신인. 근데 이거는 그냥 상상적인 생각할 뿐이죠. 아주 신묘한 경지에 도달한 사람을 일컬을 수 있는 말인데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논의할 여지가 없는 표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근데 제가 이 논어를 심중하게 읽으면서 참 공자가 성인이다라는 것을 느낀 규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네. 경귀신이 원지면 가의 지의니라. 무슨 뜻이냐면은 귀신을 공경하되 그 귀신을 멀리 할 수 있으면 그런 사람을 일컬어서 지혜롭다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 귀신을 공경하되 그 귀신을 멀리 할 수 있으면 그런 사람을 일컬어 지혜롭다고 말한다. 이게 논어에 나오는 규절입니다. 굉장히 감동적인 규절이에요. 여기서 이 귀라는 우리가 보통 귀신 그러는데 귀와 신은 같은 게 아니죠. 한자는 글자 한자가 다 독립된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붙여서 편하게 읽지만 한문을 읽을 때에는 그 한자 하나하나가 가진 독립된 의미를 잘 파악해야 그 의미를, 전체 의미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귀라는 것은 뭐냐? 귀는 사람이 죽어서 된 혼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전에는 없었는데 산 사람이 죽어서 그 다음에 되는 거. 그게 귀예요. 그 다음에 신은 원래부터 있는 신, 자연신, 천신, 지신, 부옥신, 안방신 이런 그런 자연신들을 가리켜서 신이라고 그래요. 어떻든 귀든 신이든 간에 사람들이 본 일이 없지요. 이제까지 수천 년 동안 귀신을 보았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도 귀신이 있다 없다를 확정해서 말할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말해요? 이 당시가 어떤 시대냐? BC 500여 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이면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500년 전이에요. 그 비슷한 시기에, 공자님 태어난 시기에 비슷한 시기에 소크라테스라든가 석가모니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 비슷한 시기에 태어났지만 서로 만나거나 교류할 그런 계제는 전혀 아니죠.
모든 사람들이 그 과학이라는 것은 전혀 없었고 거의 그 미신에 빠져 있는 그런 시대에 공자가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은 대단히 위대한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귀신을 믿고 섬길 때 공자는 일단은 공경하라.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면서 함부로 없다고 말해도 안 되고 있다고 맹신해도 안 되는 거죠. 그건 과학적인 사고가 아닙니다. 그러나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그건 불순한 거예요. 일단 있다는 것을 가정하고 공경을 해주되 멀리 하라. 거기에 빠지면 안 된다고 말이죠. 오늘날 과학 문명이 엄청 발전된 이 시대에도 미신에 또는 사이비 종교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는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 시대를 초월한 굉장한 그 우인이 아닐 수 없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귀신이 원지면 의지은이라. 이게 그 제자가 물었을 때 공자님이 이렇게 대답을 한 것이지요. 그 공자는 배우는 것을 엄청 중요시했어요. 인간이 살아가는 그 삶의 과정이라는 게 곧 배움의 과정이다. 공자는 그렇게 봤습니다. 논어 20권 전체에 흐르는 일관성 있는 그 생각은 학이에요, 학. 공자의 그 중심 사상을 흔히 인이라고 말하죠. 맞습니다. 인입니다. 인후 이따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인 못지않게 중요한 개념이 학이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공자가 성인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서양 학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논어를 읽어보면은 그런 그 성의로서의 공자가 가지고 있는 위상을 우리가 점점 더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학위편의 첫머리에 나오는 그 제1장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학위편 첫 장에 나오는 그 1장 그 내용은 그 논어의 서론적인 역할을 하면서도 논어 전체를 꿰뚫는 그런 좋은 그 의미 있는 문장들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 논어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라 할 수 있느냐? 뭐 쉽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 공자가 됐든 맹자가 됐든 그 유학의 중심 사상을 한마디로 얘기해서 수기치인이라고 말할 수 있죠. 자기를 닦고 그 다음에 남을 다스린다. 그 학이라고는 이 배움의 과정은 바로 수기의 과정입니다. 먼저 자기를 닦고 그 다음에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런 역할을 수행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논어는 그 요약해서 말하면 이게 정치 철학이에요. 사람이 남을 다스리려면 먼저 자기를 닦아야죠. 자기를 닦지도 않고 불신받고 그런 사람이 높은 자리에 앉아서 얘기하면 사람들이 따라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닦고 그 다음에 남을 이게 정치 철학입니다. 그래서 이 수기치인으로서의 그 논어가 가지고 있는 그 키워드를 몇 가지 들어보면 아까 학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학이라는 글자를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효제
그러니까 부모님께 효도하고 또 형제 간에 우애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인 또 예. 오늘 예까지 말씀드리는 시간은 없을 것 같고 인까지는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주로 그 논어의 근본 사상이라고 볼 수 있고 그 학위편에는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문장들이 여러 개가 나와요. 그러면서 거기에 공자는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이런 말을 합니다. 본입이 도생이라. 근본이 서야, 근본이 서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방도가 생긴다. 근본이 서지 않고 지엽적인 것, 말단말을 해결하려고 하면은 그거는 바로 잡아지지 않는 것이죠. 예를 들면 사람 하나하나 사람들이 심성이나 그 자세를 이렇게 잘 고쳐주지 못하고 죄를 지은 다음에 가서 벌하고 형벌로 다스리려고 그러면은 그것은 근본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뭐 더 이상 설명 안 드려도 이게 논어 전편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근본이 서면 모든 방도가 생긴다. 그래서 이런 학, 효, 재, 인, 예와 같은 이런 근본적인 그 마음가짐이라든가 생활 자세를 모든 백성들이 또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어야 그 다음에 나라가 평안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학위편 제1장을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학위 시습지면 불역열호와 그랬어요. 배우고 때때로 그 배운 것을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않겠는가 그런 말. 이 문장에서 이제 중요하게 우리가 검토해야 할 개념이 이겁니다. 습자. 습은 이게 그 깃우자죠. 새들이 날아갈 때 퍼덕이는 이 깃을 우라고 그러죠. 그리고 그 밑에다가 흰 백자를 썼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아주 전혀 없는 백쥐와 같은 상태에서 이게 그 날갯짓을 하면서 날아갈 준비를 하는 것이 바로 습자의 의미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또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은 흰 백자가 아니라 이런 자가 있죠. 이게 절구구자입니다. 절구구. 옛날 그 방앗간이 생기기 전에 우리 할머니 세대는 어떻게 했어요? 그 끼니마다 곡식을 갖다가 이렇게 절구대에다 넣고 쪄서 껍질을 벗겨서 밥해 먹고 그랬죠. 여기서는 이게 뭘 가리키느냐? 새 둥지를 상징하는 것이죠. 이 새 둥지에서 알에서 깨어난 새 새끼가 어미가 물어다주는 그 벌레들을 먹고 자라면서 그 다른 새들이 헐헐 날아다니는 걸 보고 나도 좀 저렇게 날아야 되겠다. 그런 꿈을 꾸는 거죠. 그렇죠. 어느 정도 힘이 생기면 막 날갯짓을 하면서 날아가려고 애를 쓰는 거죠. 여러 번 그 연습을 거듭하다가 나중에는 드디어 푸른 그 창공을 쫙 비상하는 거기에 이를 때 그 둥지에 갇혀 있다가 이 새가 막 그 넓은 창공을 쫙 비상할 때 그 기분이 어떻겠어요? 바로 이
때때로 익혀서 그가 얻는 결과, 이 열자, 그 기쁨이 바로 새가 창공을 나르는 것과 같은 그런 기쁨, 이거를 상징하는 것이죠. 여기 열자는 보통 요새는 이걸 말씀설로 읽죠. 말씀설. 근데 이거는 옛날에는, 오늘날은 우리가 이 기쁠 열자를 이렇게 마음 신변에다만 쓰지만, 옛날에는 지금 우리가 쓰는 설자를 다 열자로도 읽었어요. 열자로도 읽고 설로도 읽고 어떤 때는 뭐 탈로도 읽고 뭐 그랬죠. 근데 이거는 하기 시습지만 불역 여로화 그런 것은 혼자서 공부하는 거죠. 혼자서. 근데 공부라는 것은 혼자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 기회는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이 어울려서 함께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가 뭐냐면은 이렇게 유붕이 자 원방 내면 불역 낙후와 벗이 먼 지방에서 먼 곳으로부터 와주면 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이 붕이라는 것을 좀 잘 이해해야 됩니다. 붕이라는 것은 학업에 학문의 뜻을 든 똑같은 뜻을 든 사람들이 한 선생님, 한 스승 밑에서 공부한 사람들을 붕이라고 그럽니다. 한 선생님 밑에서 함께 이렇게 공부했던 사람이 이제 각자 뭐 멀리 떨어져 있다가 뭐 몇 년 만에 또는 뭐 10년 만에 모여서 몇 달을 두고 학문 토론도 하고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교통이 발달되지 않은 그 고대 사회에서 뭐 원방이라는 것은 참 상상할 수 있는 거죠. 며칠 걸려서 올 수 있는, 몇 년 만에 한 번 만나는 거죠. 그러면서 그 한 선생님 밑에서 함께 공부한 친구들이 함께 서로 토론도 하고 서로 모르는 것을 알려주고, 그런 함께 공부할 때 느끼는 것, 이게 바로 즐거움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기쁠 열자고 이거는 즐거울 낙자인데, 기쁨과 즐거움은 어떻게 다른 것인가? 이 기쁨이라는 것은 자기 마음 속에서, 안에서 우러나오는 것을 기쁨이라고 그러는 것이고, 낙이라고 하는 것은 밖으로부터 들어오는 거죠. 더불어, 다른 사람과 더불어 함께 즐기는 것을 낙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 누구든지 친구는 매우 중요한 것이고, 친구와 함께 뜻을 같이 해서 공부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논어에 보면 정자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벗과 함께, 벗을 통해서 자기 부족한 인을 돕는다, 그런 뜻이에요. 사람마다 다 완벽한 게 아니죠. 누구는 이런 점이 부족하고 누구는 이런 점이 부족해요. 그러면 그런 벗이 함께 공부하면서 서로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것이죠. 이건 정자가 한 말입니다. 이문해우하고 이후 보인이니라. 자, 이거는 덧붙여서 드린 말씀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하기 시습지면 불역 열호와 유붕이 자 원방 내면 불역 낙호와,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인부지이 불온이면 불역 군자호화. 인이라는 것은 이게 사람 인자지만 한문에서는 대개 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아닌 타인을 가리킬 때 인을 쓸 때가 많습니다. 이게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그거를 섭섭하게 여기지 않으면 또한 군자가 아니겠느냐. 논어를 읽어보면 공자의 제자들이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좀 벼슬을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제가 좀 빨리 관계에 나갈 수 있습니까? 돈을 벌 수 있습니까? 이런 얘기를 질문하는 제자들이 있어요. 누구든지 공부를 하고 나면 직업을 갖고 관계에 나가서 돈 벌고 싶어 한 거죠. 그런데 그런 거는 이제 그 사람의 학문적인 수준을 남들이 인정하고 발탁하지. 오늘날처럼 무슨 채용 시험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시대에 잘 알려주면 그 사람 훌륭해 그래서 뽑아다가 그냥 쓰던 시대니까. 그래서 누군가 알아주면 발탁이 돼서 가서 벼슬도 하고 그러지만 알려지지 않으면 평생 초에 묻혀버려야 돼요. 그러나 남들이 알아주지 않았지라도 그까짓 거 그렇게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건 성낼 원자예요. 성낼 원자인데 그냥 제가 섭섭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걸 막 분하게 여기고 성내지 않으면은 그런 사람이 군자가 아니겠느냐. 이게 공부한다는 게 우리가 고등학교 다니고 대학 다니고 열심히 공부하는 게 다 나중에 취직해서 가정 갖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진짜 공부라는 거는 그런 어떤 목표의식이 없이 그저 자기 자신을 닦고 그리고 사회에 봉사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공부하는 것이 진짜 그게 공부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흔히 먹고 살기 위해서 취직하기 위해서 대학까지 다니고 나면 나중에 취직하고 그러고 나면은 더 이상 공부를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지요. 생명이 있는 날, 생명이 끊어지는 날까지 사람은 누구나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고 열심히 배워야 되는 것이고 그 배우는 과정이 바로 삶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이 논어는 절실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인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인은 이게 말씀드리기가 쉽지를 않습니다. 흔히 종교적인 관점에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 또는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와 거의 비슷한 개념으로 이 인을 보기 쉬운데 인은 그런 불교의 자비라든가 기독교의 사랑과는 조금 다른 개념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논어에 보면은 공자님이 인에 관해서 말씀한 것이 한 40여 군데 되는데 그 어디에도 인이란 이러이러한 것이다 이렇게 딱 정의한 곳은 단 한 군도 없습니다. 맹자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인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런 것이다 이렇게 정의 내리기가 사실 힘든데 그 한 40군데에 나오는 공자의 인에 대한 언급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 대략 인이란 이런 것이겠구나 하는 것을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은 어느 날 공자님이 관청에서 퇴근을 했는데 집에 마구간에 불이 났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와서 마구간에 불 났습니다. 그러니까 공자님이 깜짝 놀라서 하는 얘기가 사람 상했느냐? 그렇게 물어요. 그리고는 말이 죽었는지 사는지는 전혀 묻질 않았더라고요.
상인화하고 불문말옷이다 그랬어요. 사람 상했느냐? 그리고 말에 관해서는 묻지 않았다고 말이에요. 그게 이제 그 인과 상당히 인의 개념을 공자님의 인의 개념을 파악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되겠고, 또 이런 말도 있어요. 교원영색이 선의인이다. 그 말의 뜻은 그냥 교묘하게 말을 꾸미고 또 얼굴빛을 아주 그냥 상대방이 그냥 혹할 만큼 그냥 그 얼굴도 꾸며서 이렇게 아름답게 말을 하는 그런 속에는 인이 없다. 인이 없다. 선의인이라는 것은 인이 드물다는 뜻인데 공자님은 극단적인 표현을 하시는 일이 거의 없어요. 드물다 그러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공자님이 사람을 평할 때 그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이 정도 얘기하면 그건 엄청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공자님이 그 사람 글쎄 그러면 그 사람 아예 죽일 놈이에요. 이렇게 공자는 극단적인 표현을 하지 않고 항상 아주 중도적인 그런 표현을 하기 때문에 교원영색이 선의인이라고 했을 때 이 선자도 드물 선자도 이건 없다는 뜻으로 봐도 무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도 있어요. 인이 불인이면 예예하며 여악예하오. 사람이 인하지 않으면, 사람이 어질지 않으면 예와 악이라는 것이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 예악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은 뭐 예술, 음악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예악이라는 것은 모든 제도 그 당시 사회 제도 문물 이런 걸 다 통합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었을 때 장사 지내고 또 조정에서 예의를 갖추고 혼례식 때 무슨 의식을 거행하고 그런 것을 아무리 잘해도 그 속에 인의 정신이 빠져 있으면 그거는 그냥 빈 껍데기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해요. 또 어떤 제자가 그 인이 무엇입니까? 물으니까 공자님이 이렇게 대답해요. 대문 밖에 나가거든 사람들을 대할 때 큰 손님을 대하듯 하고 출문여견 대빈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을 부릴 때는 큰 제사를 올리도록 하라. 제사를 받드는 것처럼 하라. 사민여승 대제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어서 기소부력을 물시어인하라. 자기가 원하지 않는 바를 남에게 시키지 말아라. 그 인을 설명하면서 공자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또 공자님이 가장 사랑했던 그 안현한테는 극기봉예 우인이란 말을 썼어요. 극기봉예, 자기를 극복하고 예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인이다. 자기를 극복한다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의 이기심, 자기 자신 아주 욕심 이런 것들을 버리고 예를 실천하는 것이 바로 인이다.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을 했고 이거에도 많이 있는데 들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인을 조금 이해하기 쉬운 것이 이제 맹자에 보면 맹자가 이런 말을 했거든요. 측은지심은 인지다냐라. 맹자도 인을 설명하진 않았지만 인간이 인한 마음을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그 실마리가 뭐냐? 측은지심이다. 불쌍한 사람을 보면 막 애처롭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어린아이가
철 모르는 어린아이가 엉금엉금 기어서 우물로 빠져 들어가려고 그럴 때 누구나 그걸 보면 깜짝 놀라가서 붙들래죠. 그게 바로 측은지심이고,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의 인의 한 단서를 표현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더 재미있는 거는 그 한의학에서 이 불인이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불인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게 바로 불인이 뭐냐면은, 뭘 가리켜서 불인이라고 하냐면은 이거예요. 그 한자로 쓰면은 우입이에요. 우입이라는 게 뭐냐면 몸이 마비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보통 중풍 걸리고 그러면은 이게 반신불수되고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마비되는 현상을 가리켜서 불인이라고 하더랍니까? 이런 걸 보면은 우리 심성이 이렇게 굳어버려서 마비돼서 마음이 서로 통하지 않는 것을 불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인에 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이 말씀을 요약해서 정리한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인이라는 말 속에는 우선 인본주의가 들어있어요. 인본주의. 그렇죠? 인본주의. 인간이 근본이에요. 아니, 인본주의, 사람이 중심이 되는 거죠. 사람이 중심이 되는 거죠. 마구간에 불났으면 다른 것보다도 제일 중요한 게 사람의 생명 아니에요. 이 인본주의입니다. 인이라는 게, 우리 사회 인이 없으면은 모든 예법이라든가 절차가 형식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결국은 공자님은 엄청 겸손하는 분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누구나 철저하게 겸손한 마음을 갖고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을 버릴 수 있을 때 인한 마음이 생기고 또 인을 실천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엄청 불교에서 이렇게 구제하는, 기독교에서 표현하는 그런 사랑이나 자비와 같은 개념보다는 좀 어려운 개념이에요. 어떻게 보면 진짜 인을 실천하시려면 성인이나 돼야 실천할 수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자의 많은 제자들 중에서도 그래도 상당히 인이 제 수준에 올라 있다고 평가한 사람인 안현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안현도 석 달 인할 수 있다고 말했던 거죠. 공자님의 이상은 모든 사람이, 모든 백성들이 다 성인이 되는 것을 공자님의 이상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러나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성인에 도달하지 못할지라도 성인을 향하여 많이 노력하고 성장하고 발전해가는 그 과정, 그것이 바로 인간의 삶의 과정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그냥 두서없이 공자의 생각을, 논회에 나와 있는 글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 경험에 의하면은 우리가 번역본을 가지고 우리 고전을 읽는 것보다는 한문을 조금 공부해서 접근할 수 있으면 그 고전이 가지고 있는 그 깊은 뜻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서양하고 다른 게 서양은 라틴어나 또는 영어, 불어, 독일어가 다 소리 글자이지만 우리 동양의 현대어라는 것은 그 모체가 그 뿌리가 상당 수준의 뿌리가 한자에 있는데 그 한자는 뜻글자이고 우리 한글은 소리글자란 말이죠. 그래서 이 소리글자로 뜻글자를 이렇게 표현해내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우리 한글이 가지고 있는 그 어휘의 약 70%가 한자에서 유래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한글이 굉장히 우수성에도 불구하고 한글만을 가지고 그 뜻을 완벽하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이죠. 가급적이면 우리가 한자를 좀 담은 몇백 자라도 읽어서 한글로 읽더라도 한자를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면은 훨씬 우리 고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논어는 또 논어나 맹자나 이게 어떤 소설책과는 달라서 반복해서 읽어야 그 깊은 뜻을 더 느낄 수가 있고 또 고전이라는 게 원래 한두 번 읽어서는 그 뜻을 파악하기가 어려운 그런 측면도 있고 그래서 우리 오늘 제가 좀 강조해서 드릴 말씀이 좀 한글 전용 정책을 써도 좋을 만큼 우리 한글이 굉장히 우수하지만 여기다가 어렸을 때부터 좀 한자를 몇백 자라도 우리가 익혀놓을 수 있도록 공부하면은 한글을 활용하는 데 더 도움이지 않겠는가. 우리가 지금 통계적으로 보면 문맹률은 0%예요. 거의. 다 한글 다 읽을 줄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 문맹률은 거의 90%라는 말도 있어요. 그만큼 읽어도 그게 무슨 뜻인가를 잘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지요. 이것이 또 하나의 우리 한글 전용 정책이 낳는 어떤 맹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 논어나 맹자 같은 이런 고전들은 젊은이나 또 노장년층이나 또 가정주부나 누구든지 아주 소중하게 읽을 만한 책입니다. 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또 진정 보람 있게 사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할 기회는 이런 고전을 통해서 가능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간단히 오늘 논어에 관한 말씀을 두서없이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